그래가지고 이제 3분의 2 끝났고 마지막 파트 3만 남았는데 그게 이제 생성 모델 파트입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자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생성 모델 팀에서 한 모델링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뭐 제목은 데뷔하다 올데사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당시에 여기 그룹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올데프죠. 그래가지고 이게 SM과 JYP, 그다음에 YG 형식으로 얼굴을 변형해주는 생성 모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직접 돌려왔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진이 제가 2년 반 사진인데 2년 반 전 사진인데 이때보다 지금이 한 10kg 쪘고 아무튼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 모델은 깃허브에 여러분도 있으니까 클론해서 뭐 클로드한테 어떻게 실행하는지 알려주라 해서 실행시켜보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궁금하면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거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모델에 들어간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어떤 얼굴로 학습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했는데 그 비교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줬대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고. 근데, 어, 이 JYP는 뭔가 이 영케이님 눈이 찢어지는 거가 약간 잘 나타난 것 같다. 아무튼, 오늘 할 생성 모델 자체가 이런 특징들을 뽑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한다 해서, 네, 시작을, 보여준 거고요.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면, 먼저 분류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복습을 한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분류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아직 모르면, 15기 분들은 아직 분류 모델 모르면 곤란하고, 16기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이란 저희가 이제 입력 데이터 X에 대해서 올바른 레이블 Y를 예측하는 결국에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경계를 찾아서 뭐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지도학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비지도 학습이 될 수도 있고요. K-민스 알고리즘 같은 거. 아무튼 우리는 분류 모델은 데이터 간의 이제 경계를 찾는 거다. 그러나 이제 레이블이 없는, 즉 학습하지 않은 거죠. 학습하지 않은 유형의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에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여기 뭐 원숭이 사진을 넣었는데 지금 원숭이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측을 고양이나 강아지로만 했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생판 이상한 결과값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의 실제 구조나 분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게 저희가 오늘 배울 생성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분류 모델은 데이터를 분류하는 선을 찾는 것이고 앞에서 봤던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것이고 생성 모델은 데이터의 분포를 찾는 거다. 네. 그러면 생성 모델이란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건데요. 사실 이 확률 분포를 학습한다는 게 뭐 저도 처음에 생성 모델 수업 들을 때랑 공부할 때 뭔가 잘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앞에서 했던 제 얼굴을 생성하는 것 또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SM상 안재민의 확률 분포를 만들고 거기서 그냥 샘플링을 해서 저런 이미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생성 모델이란 그 확률 분포를 만들고 거기서 샘플링해서 생성한다. 그러니까 샘플링 한다는 게 결국 생성한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 우선 위쪽에 있는 분포를 보시면 우리의 목표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데이터의 분포랑 우리 모델이 만든 분포가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거. 그게 생성 모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생성 모델이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아래 이제 써졌는데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학습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셋의 특징을 학습하거나 이게 이제 그 네, 3사 아이돌 회사의 특징을 학습하는 거가 되겠죠. 세 번째가 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서 각각 데이터의 가능도를 구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성 모델에선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넘어가면 네, 우리가 이제 생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확률 분포에 가깝게 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파라미터 세타는 이제 우리가 최적화를 모델을 통해서 하겠죠. 그럴 때 이제 만들어지는 p세타 x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모델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냥 생성 모델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오늘도 뒤에 나올 오토 레그레시브 자기 회귀 모델이나 VAE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개인이나 디퓨전 이런 알고리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닝 오브젝티브인데요. 이건 이제 그냥 목적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서 우리가 모델을 돌리는 이유, 모델을 돌려서 어떤 걸 얻을 거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즉 로스 함수로도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최대화해야 된다면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로스로 바로 바꿔서 우리가 모델을 최적화할 수가 있겠죠.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 세 번째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고, 근데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네, 흔히 아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네, 그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고 그걸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준다. 우리는 생성 모델 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는 항상 필요하다. 네. 근데 이제 생성 모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한 표인데요. 생성 모델 자체가 엄청 모델이 많아요. 제가 방금 말한 것만 해도 오토레그레시브, 뭐 VA, 겐, 디퓨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언어 모델 다룰 때도 이 흐름에 따라서 모델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생성 모델도 그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그 모델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나뉘는 경우는요. 맨 위에 explicit이랑 implicit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p 세타 x를 정의할 수 있냐 없냐로 나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린 데이터의 분포랑 가장 비슷한 피세타를 모델이 만드는 확률 분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뭐 정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로 저희는 일단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계산할 수 있냐 없냐로 나뉘게 되는데 그거는 이 분류 체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이 왼쪽에서부터 알아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 있는 것부터 공부를 해서 여기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까지 해서 세션이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겐과 디퓨전 모델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것부터 우리는 공부를 할 거다. 그 전에 저희 MLE는 이제 네, 많이 아시죠? 근데 또 복습을 한번 해보면 MLE는 MLE를 이제 생성 모델 관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생성 모델의 학습의 목표는 뭐 이런 여기 X들은 그냥 변수고요. 하여튼 데이터의 분포와 가장 가까운 모델의 분포를 만드는데 네, 그렇게 파라미터를 최대한 업데이트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접근법 중에 네, MLE가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이 아래 보시면 KL 다이버전스 식이 있어요. KL 다이버전스도 뭐 옛날 세션에서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두 확률 분포의 거리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KL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의 확률 분포랑 모델의 확률 분포를
최대한 가깝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포 간의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된다. 그 세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혹시 알그민이라는 용어를 모르시면 그냥 우리가 앞에 미니멈이 붙으면 최소가 되는 값이잖아요. 근데 알그민이 붙으면 저기 아래 세타가 있죠. 그럼 최소가 되게 하는 세타 값이 뽑아내는 게 또 알그민입니다. 그래서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작게 하자. 그게 네, 세타 최적화할 때 쓰는 거고요. 이때 이제 MLE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처음으로 넘어가서 오토레그레시브 모델을 볼 건데요. 그 분류표에서 기억을 하시면 여기는 모델이 만드는 분포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여기 써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저희는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을 못하는 경우를 할 건데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오토레그레시브 모델입니다. 뭐 한글로 자기 회귀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이 모양을 사실 좀 익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양을 왜냐하면 저번 주 세션에도 봤었는데 RNN의 모델 모양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써져 있지만 RNN도 이제 오토 레그레시브 모델이고 RNN 또한 결국에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도 사실 생성 모델의 일부다. 그러면 네. 이 오토 레그레시브 모델의 계산 방식을 보게 되면 체인룰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즉, 전체 확률 분포를 계산 가능한 조건부 분포들의 곱으로 정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RNN을 예시로 들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씩 저희가 생성을 하잖아요. 두 번째 단어를 생성할 때, 첫 번째 단어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건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번째 우리가 단어를 만들 때, n-1번째까지의 단어들이 다 조건부로 들어가서 확률을 뽑아내고 그러면 우리가 x1부터 xn까지의 값을 다 출력할 확률은 그 조건부 확률의 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오토레그레시브 모델에 계산하는 방법을 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뭔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피세타를 정의하고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거고 지금 보시면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건 이제 텍스트인 경우고 이 모델을 이미지 모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모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픽셀 RNN이 있어요. 픽셀 RNN은 뭐냐면 음, 그림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는 CNN 세션에서 했듯이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픽셀 하나하나를 저 RNN처럼 우리가 순차적인 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셀 하나하나를 일일이 생성을 한다. 네. 그래서 픽셀 바이 픽셀로 오토그레시브하게 생성을 한다. 그래서 RNN을 이용하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CNN은 이게 그냥 커널이 지나가면서 이미지를 다 만들었는데 이거는 픽셀 하나하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느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해결한 게 오른쪽에 보면 CN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픽셀 RNN과 동일한 아이디어지만 RNN을 쓰지 않고 CNN 컨볼루션 연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훨씬 빨라지고 두 모델 모두 순차적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 여기서는 우리가 오토 레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걸 배우고 있지 않았냐. 근데 픽셀 CNN은 그냥 CNN 연산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픽셀 CNN은 그냥 컨볼루션 연산을 하지만 뭐 그 커널을 마스크드하게 세팅을 해서 그 말은 즉 커널의 값을 0으로 몇 개를 만들어서 미래 정보를 안 보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만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생성을 하는 게 픽셀 CNN이다. 네. 다음은
노멀라이징 플로우인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랑 컨셉 자체는 똑같습니다. 생성 모델의 확률 분포를 정의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하는 게 또 노멀라이징 플로우인데요. 어, 응용 통계 아까 뭐 수업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 변환하는 그냥 변수 변환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 변환을 계속해서 여기 위쪽에 있는 그냥 베이스 덴시티 이게 그냥 정규 분포 가장 기본적인 걸 두고 변환을 최대한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변환을 많이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분포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변환을 막 하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프 면적이 1이어야 되는데 그 성질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정하기 위해서 자코비안 행렬식을 사용해서 보정을 해준다. 그게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기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수식적인 부분들이 이제 써져 있는데 사실 1차원의 경우는 다들 너무 쉬울 거예요. 이거 그냥 간단한 분수 변환하는 거여가지고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생성 모델의 경우에도 그냥 고차원의 확률 분포기 때문에 1차원이 아닌 n차원에서 x랑 z의 관계를 매핑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우리는 이거를 디터미넌트 값을 통해서 보정해준다. 그게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컨셉이고요. 어, 여기 이제 구체적인 수식이 더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변화를 우리는 여러 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ZK에까지 가기 위해서 Z0부터 K번의 변환을 해줍니다. 그때마다 이제 또 변환식에 자코비안 행렬식을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석질 부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증명하는 거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여긴 로그를 써서 좀 더 편하게 나타낸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건 아래에 있는 문장이에요. 노멀라이징 플로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변환을 해주는 함수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게 이게 효율적인 생성 모델 알고리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역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코비안 계산이 쉬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뭐 역함수도 구하고 자코비안 행렬식도 구해서 막 했지만 그게 실제로 과정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쓰는 뭐 알고리즘들이 나오는데 이 알고리즘들의 특징이 다 앞에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보진 않을 거고 이 나이스란 모델은 뭐 이 써진 것처럼 제너럴 커플링 레이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보이시죠? 여기서 삼각행렬로 이 행렬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선대를 조금만 떠올려 보면 삼각행렬이 돼버리면 디터미넌트 계산이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행렬식 계산이 쉬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이스 모델이 이런 레이어를 도입했던 거고 뭐 구체적인 수식은 이건데 관심 있으시면 논문 찾아와서 좀 더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뭐 리얼 MVP라는 것도 나왔는데 이것 또한 어떤 레이어를 도입해서 이것도 똑같이 삼각행렬로 돼 있죠. 아무튼 결론은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수 변환하는 함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쉽게 가역적이어야 하고 자코비안 계산이 쉬워야 한다.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는 딱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수 변환을 하고 그거 했을 때 그래프 아래 면적의 합이 1이 깨지기 때문에 자코비안으로 보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변수 변환할 때 함수는 이걸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뭐 알고리즘 기법 논문 같은 걸 읽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게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파트는 끝이 났는데요. 사실 제일 왼쪽 파트가
지금 보기에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당연히 분포를 정의해야 되고, 그걸 구할 수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애초에 데이터 분포를 우리는 거의 웬만하면 알 수가 없고,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모델을 분포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난이도가 있고 특수한 케이스다. 그걸 알고 있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쪽, 이제 계산하지 않고 여기는 approximate, 즉 추정을 하는 걸로 되거든요. 근사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네. 먼저, latent variable이라는 게 나와요. latent variable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델의 확률 분포를 네,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계산을 못해요. 계산을 못할 때 뭔가 추정을 하거나 근사를 해야 될 때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우리는 사용해서 근사를 계산을 할 겁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이제 뭐냐면 아래 써져 있는데 직접 관찰되지는 않지만 관찰 가능한 데이터의 분포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다. 뭐 이걸 예시로 하나만 들어보면 여기 사진대로 우리가 이미지 저 얼굴 사진을 X로 넣었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그냥 저거를 숫자로 받아들이거든요. CNN에서도 언급을 했겠지만, 그냥, 네, 숫자로 된 픽셀 단위로 그냥 뭐, 512 곱하기 512 매트릭스로 컴퓨터는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이게 뭐 성별도 알 수 있고, 눈의 색깔, 뭐 머리의 색깔, 어떤 포즈를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저런 것들 이해했을 때, 그런 걸 우리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런 특징들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직접 관찰되진 않지만, 네, 관찰 가능한 데이터의 분포를 네,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다.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음, 네. 그 잠재 변수로는 다양한 값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어떠한 걸 뽑아내느냐에 따라 이게 그냥 뭐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 X를 보고 가장 적절한 Z, 즉 잠재 변수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해야 우리가 뭐 데이터를 압축하던 아니면 그걸로 또 뭔가를 만들던 할 때 가장 성능이 좋게 나올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린 사후분포를 통해서 이제 선택해보자라고 쓰여져 있는데 사후분포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어, 기본적인 확률 통계에서 나오는데 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냐면 그냥 X를 봤을 때 네, X가 조건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X가 조건부에 있을 때 데이터를 조건부에 줬을 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게 당연히 네, 사후분포가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아무튼 저 적절한 Z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사후분포를 사용을 할 거고, 그럼 사후분포를 어떻게 구하냐? 이 베이시안 이론을 쓰는데요.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데이터의 분포는 진짜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그 뭐죠? 기납법인가요? 뭐 까마귀의 색깔은 검정색이다. 해서 다 관찰했는데 만약에 뭐 흰색 까마귀가 나오면 그게 다 깨져버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린 데이터를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PX를 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값이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 전체 값도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사후분포 PZ 바 X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제 근사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 근사를 하는 게 우리가 앞에 지금 배우는 컨셉 자체가 모델이 만드는 분포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근사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목표가 사후 분포를 계산해보자. 이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근사해서 계산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확률적 근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정적 근사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것도 차례대로 그냥 봐보겠습니다. 확률적 근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확률적 근사라는 이름 들었을 때도 뭔가 알 수 있듯이 그냥 샘플링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샘플링 기법들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이죠.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하나 두고 거기서 추출한 난수에 뭐 인버스 CDF를 적용해서 우리가 표본을 뽑는다. 네. 이거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뭐 증명 과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리젝션 샘플링이에요. 뭐 이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래 설명 보시면 샘플링이 용이한 뭐 제한 분포 Q를 도입하고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설명드리면 저희 빨간색 분포가 우리의 목표 분포입니다. 우리는 빨간색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은데 저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데이터 분포를 모르니까 저걸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저 Q, 파란색 분포를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거를 뭔가 최대한 뭐라 해야 되죠? 최대한 잘 덮게 만들면 이게 샘플링 했을 때 실제로는 파란색이라는 쉬운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 원하는 빨간색에서 분포하는 것과 비슷한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증명인데, 음, 네. 처음 세션에서 했으니까 이런 거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importance 샘플링인데요. 이거는 목표 분포에서 직접 샘플링하는 대신 여기서도 직접 샘플링을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린 분포를 웬만하면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루기 쉬운 분포 Q에서 샘플링한 표본에 뭔가 중요도 가중치를 둬서 뽑는다. 그게 이제 importance 샘플링 기법입니다. 음, 여기도 자세한 증명 과정은 저희가 맨 처음 세션에 했을 거예요. 매스폴 DS에서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뭐 신시에 복습하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MCMC로 넘어갈 건데, MCMC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근사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확률적 근사가 있었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MCMC입니다. 뭐 그래서 기존 방법의 한계를 찾아보면, 기존 방법의 한계라는 건 우리가 샘플링 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 방법들 앞에서 본 뭐 인버스 트랜스폼 하거나 리젝션 임포턴트 샘플링 하거나 했을 때 한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역함수 계산이 불가능한 분포가 되게 많아요. 역함수가 다 계산이 됐으면 세상이 엄청 편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요. 리젝션과 임포턴트 샘플링 같은 경우에도 뭐 앞에서 봤으면 이 분포 잘 덮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이게 효율성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던 방법들은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 MCMC는 어떻게 해결하냐? 고차원 공간에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샘플링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후 분포를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MCMC라는 이름이 뭔가 특이하잖아요. 그걸 풀네임을 보면 마르코브 체인 몬테카를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브 체인이랑 몬테카를로를 합해서 뭔가 잘 적용하는 알고리즘이다. 마르코브 체인이랑 몬테카를로는 뭔가 그래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라고 예상이 가는데요. 하나씩 봐보면 몬테카를로는 되게 쉽습니다. 여기 대수의 법칙이 나와 있잖아요. 뭐 큰수의 법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샘플 수가 많아지면 표본 평균은 모 평균에 수렴한다. 이걸 활용한 게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고, 확률 분포의 형태를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샘플만, 그러니까 분포는 정확히 모르는데 샘플만 엄청 많이 뽑을 수 있다면
그 분포의 뭐 성질, 평균이라던가 분산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사진 보시면 우리가 뭐, 어, 파이라는 저 원에 있는 걸 알고 싶은데 샘플링을 그냥 엄청 많이 하면 저 성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몬테카를로고 그냥 큰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으로 네, 연상시키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르코프 체인인데요. 이건 이제 강화학습 하시는 분들은 다 아셔야 되는데 뭐 아래 있는 건 사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과거의 이력과 상관없이 현재 상태만이 다음 상태의 확률을 결정한다. 이건 수식으로 봐도 당연히 직관적으로 다가오는데 뭐 첫 왼쪽에 있는 한 같은 경우에는 x0부터 xt까지가 조건부에 들어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건 xt만 조건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t 플러스 1까지 가는 확률이 둘 다 똑같다. 그러니까 뭐 과거를 이제 신경 안 쓰는 게 마르코브 체인입니다. 현재 상태만이 다음 상태를 결정한다. 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면 체스 같은 게임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뭐 과거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뭐 놨던 현재 시점 딱 현재 판을 보면 그냥 다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뭐 체스나 바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르코브 체인을 사용해서 보통 알고리즘 짜고 강화학습도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전이 확률이라는 그냥 단어만 또 알고 넘어가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으로 이동할 확률이 전이 확률이고 아래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각 상태에 머무를 확률이 일정해진 안정 상태. 그게 정적 분포,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CMC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도 이 MCMC에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안해를 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전략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 분포를 이제 정적 분포로 가지는 마르코브 체인을 설계한다. 그게 MCMC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마르코브 체인의 조건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네, 오늘 세션에서 하기에는 다른 중요한 내용들을 방해할 것 같아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네,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뭐 대표적인 알고리즘인데 뭐 MH나 깁샘플러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건 사후분포를 우린 근사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근사를 할까 했을 때 첫 번째로 확률적 근사를 할 수가 있다. 그거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MCMC고 MCMC는 마르코프 체인이랑 몬테카를로를 합친 거고 몬테카를로는 큰수의 법칙을 연상하시면 되고 마르코프 체인은 뭐 과거는 상관없이 현재 상태가 다음 상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결정적 근사로 넘어갈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내용도 이제 한 절반 남은 것 같아서 저희 10분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30장, 20장 남았는데 네, 해볼게요. 그리고 음, 제가 어제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뭔가 발음이 지금 잘 안 되는데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결정적 근사를 알아볼 건데요. 저희 앞에 네, 결정적 근사의 예시로는 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게 있고 우리는 뒤에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살펴볼 겁니다. 네, 확률적 근사 MCMC에서는 저희 관측 데이터의 사후 분포를 알기 위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근사를 했는데요. 여기 뒤에 결정적 근사 부분에서는 사후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X에서 Z를 구하는 학습하는
신경망 구조를 저희는 필요로 합니다. 그게 저번 주 세션에도 잠깐 언급했던 오토 인코더가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오토 인코더를 먼저 네, 알아볼 건데요. 네, 오토 인코더는 위키피디아 피셜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토 인코더는 두 가지 펑션을 네, 학습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인코딩 펑션이고 두 번째가 디코딩 펑션인데요. 이게 네, 저번 세션에 봤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기억하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가 긴 문장을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인코딩 펑션도 똑같이 인풋 데이터를 트랜스폼 해준다. 디코딩 펑션은 그 트랜스폼된 데이터로 뭔가를 또 만드는 그게 네, 디코딩 펑션이고 디코더랑 똑같습니다. 오토엔코더 구조를 이제 봐볼 건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습니다. 네, 제 왼쪽이 인코더고 오른쪽에 있는 게 디코더인데 음, 인코더 파트에서 인풋 데이터를 네, 어떤 신경망 구조를 통해서 변형을 합니다. X라는 인풋 데이터를 넣어서 제 안에 더 작게 압축을 시키죠. 그 다음에 그 압축한 표현을 가지고 다시 X 프라임을 만드는 그게 디코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의 예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이미지에 컬러를 더해준다거나 이미지 노이즈를 뭐 없애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비포와 애프터의 큰 틀은 다 똑같잖아요. 결국에 오토 인코더는 학습하는 게 그냥 복원하는 거예요. X를 X 프라임으로 그대로 복원하는 거에 목표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오토 인코더에서 핵심은 인풋 데이터를 더 작은 차원으로 압축하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엔 그냥 그대로 다시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압축하는 거에 오토 인코더는 좀 더 포인트가 있다. 근데 우리 오토 인코더를 지금 알아보면 뭔가 이전에 알던 것과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ED 할 때도 많은 분들이 PCA를 했었는데요. PCA도 사실 데이터를 뭔가 압축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축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라벨링이 없는 데이터에서 뭔가 효과적인 코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PCA가 오토인코더도 방금 봐보니까 뭔가 똑같죠. 인풋 데이터를 트랜스폼해서 뭔가 더 작은 차원의 데이터로 표현한다. 그래서 뭔가 두 개가 사실 연관이 살짝 있는데 이거를 봐보면 PCA를 선형 오토인코더라고 저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수학식이 있는데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 우리가 PCA에서는 XT를 뭔가 압축해서 표현할 때 그냥 리니어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라는 행렬식을 곱해줘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압축된 거에다가 다시 A라는 그냥 행렬을 하나 곱해줘서 복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의 뭔가 변환 과정은 두 개의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PCA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오토엔코더는 두 행렬의 곱만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뭐 여기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 과정은 살짝 넘어가고 맨 끝에 결론만 보시면 저희가 전체 과정이 A, B로 표현했었는데 뭐 되게 약간 요상한 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거를 15기분들 몇몇 분들은 사실 이게 익숙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A라는 공간에 이제 컬럼 스페이스로의 올소원을 프로젝션을 한 건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데이터를 어떤 P 차원의 부분 공간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 그렇다면 어떤 P 차원의 부분 공간으로 우리가 해야 가장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요. 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오토인코더는 PCA의 비선형 일반화한 버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선형성을 줄 때 주는 걸 이제 뭐 멀티 퍼셉트론에서 했었는데요. 비선형 함수 추가해서. 그래서 멀티 레이어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로 압축을 하자. 그래서 이게 PCA가 진짜 옛날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PCA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게 1901년이래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자세히는 알았는데, 그리고 오토인코더 자체도 세상에 나온 게 1986년에 이 기법이 세상에 나왔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 문제점들이 그냥 렐루라는 좋은 비선형 함수나 정교화 기법 뭐 이것저것으로 쉽게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앞에 분류 체계표 보면은 이 RBM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게 이 오토인코더의 당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금 렐루나 뭐 좋은 딥러닝 기법들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 모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전에 했던 내용은 PCA랑 오토인코더는 데이터를 좀 더 작은 차원으로 만드는 거, 압축하는 거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뭐 수식적으로도 우리가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게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뭐 스파르스 오토인코더나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스파르스 오토인코더는 뭐 해석 가능성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이건 이 정도 이런 게 있다 정도 알면 좋을 것 같고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는 사실 저번 세션에서 언급이 됐었거든요. 트랜스포머에 쓰이기 때문에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구조가 그래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전학습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 오토인코더라는 게 정보를 뭔가 압축해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러면 앞서 소개한 오토인코더들은 저희가 레이턴트를 잘 표현을 하는데 활용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인코더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디코더는 그냥 복원을 하는 걸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정보를 압축하는 데 포커스가 가고 거기에 있어서 좀 더 잘 학습을 했는데 결국 입력을 잘 복원할 수 있도록 좋은 특징을 추출하는 인코더를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디코더 부분이 뭔가 붕 뜨는 느낌이 있잖아요. 디코더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잘 학습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압축을 해서 좋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든다면 이거를 또 다른 변환을 준다면 그냥 복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살짝 그럴듯한 데이터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X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부분이 이제 사후 분포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확률 분포가 되고 이 분포에서 우리가 Z를 잘 샘플링을 한다면 X 프라임을 뭔가 그럴듯한 이미지로 생성할 수 있겠다. 단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가진 특징, 즉 뭐 포즈, 뭐 웃는 얼굴의 특징 이런 것들을 뽑아서 네, 데이터들을 잘 생성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구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VAE,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인데 앞에 의문점이 또 써져 있어요. 그냥 좋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그대로 고른다면 새로운 X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저 사후 분포 PZ 바 X를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근사하는 기법으로 거기서 이제 결정적 근사의 방법으로 VA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Q라는 분포를 우리가 만듭니다. 그걸 이제 샘플링하기 편한 분포로 Q를 가정해서 뭔가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정규 분포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는 샘플링 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샘플링 하기 쉬운 정규 분포로 Q를 네, 설정해서 근사 샘플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그랬을 때 오토인코더랑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랑 차이점을 나타낸 건데요. 제가 앞에서 생성한다는 건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토인코더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그냥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그냥 점 하나로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저 점을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하는 게 오토인코더인 거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해버린다.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림상으로 차이가 보이시나요?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VA라 약간 원 안에서 자꾸 뽑히는 거고, 저 원이 이제 정규 분포 안에 확률 분포를 뜻하는 거고, 위에 그냥 오토인코더는 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사진을 봐도 왼쪽 저 첫 번째 오토인코더는 뭔가 저 점들이 그냥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VA를 보면은 저 점들이 다 뭔가 겹쳐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정규 분포일 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영상이 안 틀어진. 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델에서 이미지 X가 나올 확률 PX를 우린 최대화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저 식을 쓰죠. 알그맥스 PX를 쓰는데 로그를 취해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로그 PX를 이용하면 어차피 로그는 반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X를 구하는 데는 변화되는 게 없고요. 로그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확률 수업을 듣거나 여러 학부 수업을 들을 때 갑자기 확률 분포에 로그를 씌우거나 이상한 수식에 로그를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로그를 씌웠을 때 곱을 합으로 변환할 수 있고 KL 다이버전스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엔트로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뭔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로그를 많이 씌우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다시 이 흐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저 px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로그를 씌워도 사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거의 하한선을 찾고 그 하한선을 맥시마이즈 해주면 그래도 우리가 근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엘보라는 방법인데 엘보가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수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엘보도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음, 우선 여기 흐름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결국에 모델에서 나오는 확률을 최대화해야 되는데 그게 데이터의 분포랑 비슷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못 구하고 또 뭔가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는 로그를 씌웠을 때도 그게 안 나옵니다. 근데 로그를 언급드린 이유는 이 엘보라는 걸 구할 때 로그를 씌워서 계산을 해야 이게 하한선이 좀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를 씌운 거고 로그를 씌웠을 때 계산식인데요. 이거는 엘보 수식인데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 첫 번째 줄은 그냥 px를 이제 z 변수를 도입해서 z로 적분해서 사실 같은 값을 만들어주고 로그 안에 있는 px를 베이시안 써서 식 변형을 해주고요. 세 번째는 똑같은 값인 q z 바 x를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이랬을 때 이걸 잘 전개해 보시면 우리가 KL 다이버전스의 수식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아래 네 번째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엘보라는 건 우리가 하한선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해지는 값을 빼고 왼쪽에 있는 두 항을 가지고 우리는 로어 바운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식은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항의 의미를 하는 거는, 음, 이게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면 기대값 안에 있는 값을 보시면, Z가 주어졌을 때, Z가 주어졌을 때 X가 나올 확률이잖아요. 결국에 인코더 부분 말고 디코더 부분의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원 확률 뭐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모델이 이미지를 잘 복원하도록 학습한다. 우리는 복원이 아니라 뭔가 특징을 가지게 생성하도록 학습한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KL 항은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네, 근사한 포스테리어가 정규 분포와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게 뭐 하는 항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나가는데 VA에서 이제 중요한 기법이 하나가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VA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모델들에서 쓰이는 기법인데,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샘플링하는 모델에는 전부 다 이 기법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음,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Z를 정규분포로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쓰는 파라미터 세타로 미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Z는 이제 뮤랑 시그마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뮤와 시그마를 어떻게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즉 미분을 해야 될까, 그거를 알아보면 뭐 이 기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파라미터를 뭔가 변형을 해준다. 그래서 Z를 그냥 정규분포 뮤랑 시그마를 쓰는 게 아니라 입실론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뭔가 변수를 하나를 가정을 하고요. Z를 그거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 그렇게 샘플링을 하면 우리가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뮤랑 시그마의 그라디언트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모델을 사용이 되거든요. 제가 당장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강화학습 기법에서 또 사용이 되는 걸로 기억이 나고, 정규분포를 아무튼 가정하고 뭔가 샘플링하는 게 쓰이는 모델이면 이게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최적화를 해야 하니까. 이거 이름만 한 번씩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 네. 그 이제 VA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라고 그냥 예시인데요. 2차원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우리가 Z를 두 개를 레이턴트 베리어를 뽑아서 식을 만들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보시면 되는데, X축, Y축을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숫자들이 뭔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잘 구분이 돼서 1부터 9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듯이, 뭐 이게 VA의 한 가지 시각화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아래 뭐 예시는 크고 작은 거, 뭐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특징들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 없는 데이터도 컴퓨터는 숫자 계산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다. 더 Z의 차원을 키우면 더 많은 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죠. 더 다양한 이미지를 우리는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원에서는 거의 다 그냥 숫자의 형태를 다 띄웠는데, 오른쪽에 20차원 보시면 그 이미지가 박살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VA의 활용으로는 그 앞에서부터 오토인코더는 정보를 압축하는데 방법으로 주로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VA도 마찬가지로 인풋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컨디셔널 VA라는 게 있는데요. 레이블 정보를 넣어서 뭔가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다음 주 디퓨전 세션에서도 설명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컨디셔널 디퓨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 모델에서 뭔가를 생성할 때 이 라벨 정보를 넣어서 뭔가 좀 더 강조해 줄 수가 있다. 좀 더 생성되는데 네, 튜닝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기법이 있고요. 혹시나 네,
떠올리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이 흐름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생성 모델이라는 건 확률 분포를 우리가 데이터 분포랑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거고 생성한다는 거는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 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류 체계에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 배워갈 건데 첫 번째 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 확률 분포를 정의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을 때 우리 오토레그레시브랑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배웠었고요. 근데 사실 확률 분포를 계산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린 근사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뭐 거기엔 확률적 근사랑 결정적 근사가 있었고 확률적 근사에는 대표적으로 MCMC가 있었고요. 결정적 근사에서는 오토인코더랑 연관이 있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애초에 확률 분포 자체를 정의를 하지 않고 학습하는 겐 모델 배울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디퓨전 배울 건데 디퓨전은 이 여기 축에 들어갑니다. 근사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뭐 노이징 하는 과정, 디노이징 하는 과정을 결국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고 그걸 근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 끝났고 진짜 이거 혹시나 돌려보고 싶으신 분은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